발언대로 어느 분 나오시라 할까요? 정태인 소장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뭘 하나 좀 읽겠습니다. 가계소득 부진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한이 있어도 내수를 살려야 한다. 이게 혹시 누구 발언인지? 예, 그런 발언을 하신 분은 많이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도 그런 발언을. 네, 여기 정확히 최경환 전 부총리 발언입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서 이들이 지출을 해줘야지만이 우리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간다. 세계적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 발언은 혹시 누가 한 발언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신 김성태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에서 한 얘기입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을 받아서 이 발언을 했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 방향의 전환이 디플레이션 대응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건 혹시 또 누가 했는지요? 예, 케인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유승민 의원께서 하신 발언입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한, 즉 다시 말해서 그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제정당 모든 정당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가계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최저임금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했었었고, 저희는 그걸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지키고 있는데 최저임금 16.4% 오른 것이 일정 부분 부작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산입 범위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사람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폭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최저임금만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 인상폭의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모두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19대 때도 저희들 19대 때도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19대 때 을지로위원회 만들어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들, 임대료 내리기 위한 방법,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방법들, 여러 가지 제도들을 사실은 국회에다 다 내놨지만 여야가 입으로는 다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 범위까지 조정된 지금에야말로 아닌 게 아니라 남겨져 있는 숙제 중에 하나인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국회가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즉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타겟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끔 법적인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 단어를 어찌 보면은 처음부터 주장을 좀 해오셨고 우리 정태인 소장님께서, 그리고 급기야는 제정당 모든 정당들이 최저임금을 다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약까지 내게끔 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이론적 근거가 분명합니다. 이건 케인즈 경제학입니다. 케인즈의 적자들이, 퍼스트 케인즈안들이 만들어낸 거고, 케인즈 경제학이 1929년 세계 공황을 구했을 때,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호황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케인즈 경제학이 나왔을 때 그 경제학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지금은 OECD든 IMF든 전부 내수, 특히 임금,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증가해야지만, 그러니까 불평등을 줄여야지만 지금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데 다 동의를 했고, OECD든 IMF든 어느 정책을 보더라도 최저임금에 관한 항목이 빠진 것은 없습니다. 최저 항목이 내수를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정부가 임금을 올리는데 관여를 직접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정의당에서 제시한 최고임금 상한제 같은 것들도 분명히 내놓을 수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 최저임금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보완 정책을 많이 내놨어요. 임대료라든가 통신료라든가 또는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놨는데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보면 국민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높은 여론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실제로 시작이 되었죠. 네. 사실은 지금 임금을 올려서 성장을 하는 걸 가장 잘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꺼번에 40% 올려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호주하고 미국은 거의 비슷한 1인당 GDP지만 최저임금은 미국이 호주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 행복도라든가 경제에 대한 만족도는 호주가 미국의 2배 이상 높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경제 성장의 양뿐만 아니라 국민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소득주 성장을 해서 좀 더 노동소득이 많아져야 되는 이유는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희망이 임대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그건 부동산 가격을 여태까지 올려놓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 국민정부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잡고 그리고 근로소득이 올라갈 때 우리 젊은이들도 희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보면 올해 기준에서요. 209시간, 월 209시간, 즉 다시 말해 주휴일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157만 원입니다. 근데 최저임금 16.4%가 올라서 157만 원을 주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주휴수당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휴수당 이거 이제 157만에서 한 20%, 30% 정도 빼고 나면 13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걸 가지고 그러면 한 달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불평등도 없고 양극화도 없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그런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노동자 한 명이 받는 임금 인상액은 1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이고 전체 노동자 임금 총액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이 바로 1%도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뒤흔들린다는 것은 제가 40년 동안 경제학을 하고 경제정책도 청와대에서 만들었습니다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하고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사실은 제 정당이 다 대선을 거치면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국민께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 영향이 큰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그거야말로 그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여야가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찾고 또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최저임금 또는 뭐 소득주도 성장 관련한 논란을 보시면서 실제로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느 도됩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그렇고 그 중에서 특히 최저임금 하나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급 측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증명이 된 것은 지난 20년 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대못도 빼고 물에 던져서 건지고 규제를 모조리 없앴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혁신이 됐나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미래의 먹을거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규제 완화에 모든 걸 걸었는데 실제로 증명된 것은 규제 완화에 의해서 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이나 금융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왜 위험한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불로소득을 없애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혁신 쪽에 힘을 쏟고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생산성이 올라갈 테니까 그것이 우리 중소기업이나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장관님 한 1분 정도 남아서 아까 우리 예. 그 대한항공 승무원분 발언을 좀 들었는데요. 예. 그 저런 옷을 입고 직무 능력이 아주 그냥 고도로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불편하면 이게 사람이 옷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불편하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도 잘 못하게 되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좀 저런 것들은 저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불편한 건 안 입고도 일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노사가 적절하게 개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노동조합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했을 텐데 여러 번 그것들이 왜 제대로 또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지도 아닌 게 아니라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사간에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좀 일하기 편하고 효율적이고 직무 능력도 확 올라가는 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